고기 그만 굽고 이제 그만 와. 알겠어. 안주 여기 많아. 빨리 와. 갈게. 짜. 오, 야, 고기가 때깔이 죽인다. 끝내주지. 자, 그러면 응. 우리 2차 안주도 세팅됐으니까 오케이. 한번 2차 한번 가볼까? 그럴까? 여기 좋아. 지리산엔 또 지리산 막걸리잖아. 자, 한 잔 받아. 지리산? 어. 방은병이 사방에 있는데 지금 지리산? 메이지. 자, 여길 봐봐. 레드, 썬. 이제 눈을 떠봐. 단풍. 헉,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지? 야. 자, 그럼 한 잔 받아. 야, 아유 넘쳐. 그만해. 아유, 그래. 자, 그럼. 너도 한 잔 받아야지. 그래. 나도 한 잔. 자. 아우, 야, 지린다, 지령. 역시 지리산은 지려. 지리산이네. 자, 짠. 야. 왜? 너 왜 80이 안 줘? 80이? 80이가 어딨어? 왼손. 여기 봐. 레드 썬. 봐봐. 오, 야. 야. 80아. 너 있었구나. 이제 보여? 아니, 나는 늘 네가 없어서 네가 있는 줄 몰랐네. 참, 오랜만이라서 참 어색하네. 짠할까? 아이고, 오랜만 보는데 또 짠 한 잔 그럼. 해야지. 술은 줘야지. 예. 80이 받아. 아이, 너 이게 분위기도 어색한데 우리 오랜만에 어떻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술 마시고 하자. 아유. 오케이. 자, 짠. 짠. 자, 그러면 좋네. 우리 메이제이부터 재밌는 얘기 한번 가자. 내가? 어. 웬일이야? 그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내가 버릇이 아주 단단히 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못 하겠네. 그래 내가 먼저 하라고 하니까 하겠는데 하기 싫네. 80이. 알았어. 이거. 둘이 참 잘 어울려. 고마워. 칭찬 아닌데? 이거는 내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내용이야. 잘 들어봐. 옛날에 호기심 천국 촬영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당시 개그맨 김영기 씨가 호기심 천국 촬영으로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 있었대. 일본의 여러 괴담 장소를 가는 뭐 그런 컨셉이었는데 마지막에 갔었던 곳이 어느 산에 있는 우물이었어. 그 우물을 찾아간 이유는 우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꺼려하는 거야. 절대 가지 말라는 말만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길 3명의 일본 사람이 취재를 갔는데 한 명은 실종, 한 명은 정신병원, 그리고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스태프들도 사람인지라 다들 겁이 나니까 다 같이 회의를 한 거지. 그래도 제작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왔으니 촬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급하게 테마사를 한 명 고용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기로 한 거야. 뭐 테마사를 믿건 안 믿건 그걸 떠나서 적어도 마음은 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어찌어찌 해서 테마사를 앞장서게 하고 다 같이 산을 올라가게 됐대. 그리고 우물 쪽으로 이제 발을 옮기는데 그때 스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근데 같이 있던 테마사가 저 사람은 지금 빙의가 돼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쓰러졌던 스텝이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더래.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니 그냥 그렇게 의식을 잃었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김영규 씨가 그냥 무서워서 그냥 촬영 포기하고 내려가면 안 되겠냐, 응?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 근데 뭐 여기까지 왔고 테마사도 있고, 응? 너무 걱정할 거 없다면서 그냥 진행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진행을 했대. 그렇게 힘들게 우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깊어서 도통 안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바닥은 안 보이고 깊은 벽에 손톱 자국들만 그렇게 엄청나 있었대. 그렇게 대충 촬영을 끝내놓고 뭐 이제 주변 주민들 얘기 취재한 거 그런 거 편집하고 뭐 그렇게 방송을 하기로 했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장비 한참 철수하고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감독님이 김연기 씨한테 갑자기 그렇게 말하더래. 아무래도 네가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김연기 씨가 나는 진짜 무서워서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감독이 자꾸 아니 내가 밧줄 잡아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우기더래. 근데 이제 김연기 씨는 난 무서워서 못하겠다, 주변 스태프들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말리기까지 했는데, 감독이 막 화내면서 그냥 끝까지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정 안을 찍고 싶으면 카메라만 묶어서 내려보내는 건 어떠냐 이렇게 김연기 씨가 물어봤대. 근데도 감독이 안 된다고, 직접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몇 시간을 싸우다가 결국엔 김연기 씨가 난 도저히 촬영 못하겠다고 촬영장을 뛰쳐나갔대. 그러면서 이제 감독한테 내일 공항에서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대.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만났는데, 뭐 어제 상황도 풀 겸 해서 김연기 씨가 감독님한테 이제 말을 걸었대. 저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뭐가? 아니 어제 저한테 우물에 막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화도 내시고. 그랬더니 감독이 내가 언제? 우리 우물 촬영 그저께 다 끝냈잖아. 나가지 말랬는데 어제 갑자기 뛰쳐나간 게 누군데? 이러더라는 거지. 야, 그러면은 그 김연기 씨가 귀신한테 홀렸던 건가? 그랬던 것 같아. 대박이다. 야, 거기 대박이다 오늘. 나 호기심 천국 많이 봤었는데. 나도 봤었어. 근데 나 이 얘기는 나중에 들어서 이제 나는 이번에 완전 처음 나도 듣는데, 야, 완전 진짜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쌀벌하다. 방송에 나왔대? 그랬었나 봐. 그러면은 진짜? 김연기 씨가 그때 우물에 들어갔으면 스태프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우물로 뛰쳐 들어간 것처럼 보였겠네. 대박. 이 얘기의 결론 김연기 씨가 잘못했네. 김연기 씨 어떻게 요새 근황 어떻게 잘 지내? 거기까진. 야, 그러면은 우리 또 메이제 얘기 들어봐야지. 내가? 응. 그래, 뭐 내가 하라면 하겠는데 근데 싫은데? 네가 해. 아내가? 응. 아내가 그 개버릇이 들어가지고 쉽지 멍석 않아. 깔아줄 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할까? 그러자. 내 거 좀 긴데 괜찮겠어? 그럼 메이제이 가자. 내가? 그렇지? 내가? 내 거 좀 길어. 그럴까? 아이고 좀 그래. 길어. 너 긴 거 별로 많이 안 좋아하잖아. 컸다. 많이 컸어. 그래 내가 승냥이를 키웠구나. 나는 어렸을 적 작은 시골 분교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때의 상황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과 내 위에 많은 언니들, 그리고 나 막둥이까지. 가족들끼리만 있어도 시끌벅적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부터 집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몇 번이고 전학을 거치게 되었지. 그치만 내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지내던 시골 생활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아. 인근에는 조금만 더 가면 그 지역에서는 큰 놀이공원이 있을 정도로 볼거리나 놀거리도 많았고, 양산강이 흐르는 곳에 접목해 있어서 더울 때마다 여름에 강으로 놀러 가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대체 그곳은 뭐였을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 분교이긴 했지만 지금은 분교에서 본교로 변경이 된 나의 초등학교는 시골이었지만 등굣길을 따라 지금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져 있고, 특히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계절에는 더욱이 풍경이 아름다웠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곳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때의 즐거웠던 마음을 되새기고 내 마음속에 새로이 담고 싶다. 지금도 간혹 그리울 때면 로드뷰를 통해서 동네나 학교를 보지만
학교 안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근데 그런 학교에서 발생한 하나의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은 시골집이고 심지어 화장실도 커다란 푸세식 화장실로 집에서는 뭘 가지고 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 유일하게 놀거리라고는 학교 안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놀이터에서 동생을 데리고 혼자서 노는 거였어. 5살이던 동생은 그나마 말을 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2명이서 가도 둘이 놀지 않고 동생은 늘 그저 나를 지켜보곤 했어. 언니들도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집에는 나와 내 동생 단 둘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붙어 다녔어. 여름방학 때도 둘이서 오후 2시까지 집에 있다가 집에서 10분 거리는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제일 먼저 타는 건 미끄럼틀이었거든. 그날도 어김없이 미끄럼틀을 타러 올라갔는데 평소와는 달리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바로 철로 된 미끄럼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쓰는 그 동그란 줄이 하나 미끄럼틀 입구에 걸려있는 거야. 그것도 정중앙부에. 어린애들이 타는 미끄럼틀에 왜 그런 줄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도 노끈도 아닌 굵은 줄로 단단했던 걸로 기억나거든?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그만 동그란 줄에 목이 걸려버린 거야. 아니, 미끄럼틀은 아무래도 내려가기 위해 만들어진 놀이기구잖아. 발버둥을 막 칠 때마다 난 줄에 더 강하게 목이 조이기 시작했고 그때 생각난 건 동생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던 내 동생은 미끄럼틀 위에서 내가 내려가지 않은 게 이상했던지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동생한테 지금도 물어보잖아?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너네들이 생각하기에는 팔을 미끄럼틀 손잡이에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아직 이성적이지 못한 나이였거든. 미끄럼틀이 안 그래도 철로 만들어진 터라 양말만 신고 있었던 나에게는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본인이 살았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하던데 난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방학이다 보니까 학교에는 관리인 아저씨도 안 보였고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어.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했어. 그 순간 미끄럼틀의 정면에서 난 어떤 여자를 봤다. 진짜 사람이었어. 일반적인 귀신이 아닌 파마 머리를 한 50대 중년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가만히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있는 힘껏 아주머니한테 도와달라는 제스처로 팔을 뻗었다. 그치만 미동도 없이 그 아주머니는 날 보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어. 지금도 내가 성격이 불같고 화가 많은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저렇게 웃음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억울한 거야. 이러다 죽어버리면 동생은 어린데 집에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을까 하고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야. 목에 줄이 걸리고 지금 저 앞에 아줌마를 보고 있는 순간까지 오랜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1분 1초가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 다행히도 난 아주머니가 날 보고 웃으며 쳐다본 게 화가 났던지 정말 온몸을 움직이며 줄을 끊어버리고 미끄럼틀에 털썩 내려앉게 되었어. 기침이 너무나 심하게 나고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화를 낼까? 아니면 아주머니가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실까? 라는 생각이 머리가 복잡했어. 일단은 한마디를 해야겠다 하고 미끄럼틀에서 일어선 순간 소름이 돋았어. 내 앞에 아주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아무도 없었어. 그 적막함이 너무 소름이 돋았다. 난 그 뒤로 줄을 버리고 동생을 데리고 곧장 집으로 가게 되었어. 누군가에게는 별게 아닐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날은 모든 게 이상했어. 왜 미끄럼틀에 그런 줄이 있었을까? 왜 난 인생의 파노라마가 아닌 그 아줌마를 보았을까?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그 아주머니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살고자 했던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하지만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아주머니는 왜 웃고 있었을까 하는 거야.
나는 그 이후로 스카프, 목도리는 아예 하지 못하고 있어. 몇 번이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가지고 목에 무언가 두르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뭐야 그러면은 누가 장난으로 그걸 갖다 놓은 거야? 모르지. 아니, 그것보다 그 아줌마는 누구였을까? 그니까. 50대 아줌마. 응. 그리고 왜 널 보고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모르겠어. 난 그냥 헛개빈가 싶다가도 너무 사람 같아서. 되게 소름 돋는다. 응. 사람이었어도 소름 돋네. 그럼 그러니까 둘 다. 응. 귀신이었어도 무서운 거고 그럼 사람이었어도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대박이야. 그거 그냥 가만히 보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웃으면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데? 그치. 야 진짜. 그 아줌마가 그거 걸어놓은 거 아니야? 야 그만하자. 너무 무섭다. 응.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건가? 이게 좀 길거든? 좀 마음 좀 내가 가다듬고. 잠깐만. 나 지리는 지리산 막걸리 한 잔 먹을게. 자, 이건 말이야. 내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랑 진짜 친한 형님께서 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는 취지로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그 형님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야. 정말 찐 실화. 그 형님께서 이제 올해로 40살이 되셨는데 40년을 살면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었던 순간이래. 그 형님은 군 생활 하는 동안에도 뭐 초소계단 같은 거 많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대. 그런 형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얘기야. 이야기는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형님께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대. 근데 한 거의 몇 년 동안을 면접에 실패하고 이력서 제출을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아예 그냥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었대. 그러던 중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K사 방송국에서 AP 로이터 외신 번역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대. 이게 다행히 영어 성적이 좋아서인지 면접이 끝나고 바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대. 그런데 면접 도중에 국제부 팀장이라는 기자와 또 다른 기자가 형님한테 물었대. 얼마나 일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2년 정도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1년만 버텨주면 고맙겠습니다 라며 웃더래. 그래서 형님이 제가 번역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잘 번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 그냥 초안만 쓰면 기사는 기자가 알아서 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근무는 5개조 3교대입니다. 이 일은 낮에 출근을 하고 1일은 밤샘 근무하고 2일 동안 쉽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형님은 저도 이번이 마지막 구직 시도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2년은 채우고 다른 곳에 경력직으로 갈 생각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대. 그렇게 출근 첫날 밤샘 근무였는데 신관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바지에 뜨거운 커피를 쏟았대. 순간 이건 미래의 불운을 암시하는 징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 왜냐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갔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들더래. 그날 업무를 설명하던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은 업무를 설명하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처음 출근한 날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건 그 후에 이제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텃세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야.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작가 4명이 주간조는 주간만, 또 야간조는 야간만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업무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남는 한조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야. 교대조 작업의 어려움은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차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 밤새 하루 일하고 이틀을 쉬어도 다음 낮 근무 때는 시차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들이 금방 떠날 사람으로 보아왔던 거고,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써도 그들과는 잘 지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이게 뭐 사람이 신체적인 어려움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텃세는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밤이면 외국은 뭐 업무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밤새 근무 시간에 가장 많은 외신 뉴스가 전송되고 바쁘거든. 밤새 바쁘게 일하고 아침이 되면 다음 근무자가 와서는 일을 망쳐놨다고 꾸짖는 거야. 그 외에도 너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업무가 진짜 많았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업무를 하는 번역 작가보다는 다른 업무의 편집실 직원들이나 FD와 더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하는 일은 번역 작가인데 외신 뉴스를 전산망에 번역하는 일보다는 외신 뉴스 영상을 테이프에 녹화해서 보도본부를 나와 복도를 거쳐 편집실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고 하더라고. 뭐 여튼 편집실 문 앞에는 출연 금지된 연예인의 명단이 적힌 A4 종이가 붙어 있고, 편집실 내부에는 칸막이 벽 뒤쪽에 편집실 반 정도 크기의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서버실이 있었대. 밤부터 새벽까지 보도본부 전체에는 야근하는 기자와 형님 딱 2명밖에 없었대, 항상. 야근 기자들은 보통 4층 편집실에 가서 PD 수면실에서 자니까 형님만 2층 보도본부와 편집실을 드나들었던 거지. 밤샘 근무 때는 밤에 모두 퇴근한 편집실로 가서 불을 켜고 테이프를 보관함에 놓은 다음에 나올 때 불을 꺼야 했대. 근데 늘 불을 끄고 돌아갈 때면은 뭔가 으스스했다는 거지. 하지만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늘었고, 밤샘 근무 중에는 다음 출근을 위해 체력 관리까지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잠을 잤대. 그때 그 국제부 부서 한쪽에 비치 체어가 하나 있었는데 새벽에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거기 누워서 항상 졸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여차저차 일을 하면서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면접을 담당했던 국제부 팀장인 기자가 해외 특파원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대. 그는 점심을 사주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칫거리였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형님은 그제서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한 일이 진짜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전에 일했던 번역 작가를 찾으면서 어디로 옮겼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느껴지더래. 형님은 그때마다 그 번역 작가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 근데 뭔가 그 안 좋은 느낌이 항상 마음에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12년 겨울 어느 날 CCTV를 본 윗사람으로부터 국제부 부장이 한마디라도 들었는지 부서 한쪽에 비치 체어를 치웠대. 그때부터는 편집실에 가서 새벽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나마 좀 나은 것은 보도본부에서는 밤에 불을 끄지 않지만 편집실은 불도 끌 수 있고 소파도 있어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또 K사는 국영방송사이기 때문에 보도본부가 되게 크지만
겨울에는 밤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매우 추웠는데 편집실은 기계열로 되게 훈훈했대. 그렇지만 편집실이라 소름이 끼쳤던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편집실에서 자는 첫날 새벽 한 2시에서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 12시부터 이 시간까지가 되게 한가한 시간이래. 그때쯤이면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새벽 4시나 5시까지 사무실에 쌓여있을 외신 입력을 마쳐야 하는 시간인데, 왜냐면은 늦으면은 5시 출근에 기자들이 아침 뉴스에 못 쓰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맞췄어야 했대.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시계를 확인하고 편집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대. 그런데 편집실 천장에 단발머리 여자의 실루엣이 매달려 있더라는 거야.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휴대전화로 비춰보고 자기가 가위에 눌렸는지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더래. 편집실 입구에는 철문에 전등 스위치가 모여 있어서 그 안쪽에서는 불을 켤 수도 없었대. 그래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단발머리 여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끈에 목이 묶여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 형님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편집실을 빠져나와서 화장실을 미친 듯이 달려가서 숨었는데 그게 또 하필 여자 화장실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새벽 5시까지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쯤에 출근한 청소 아주머니가 형님을 보고 깜짝 놀랐고 형님은 정말 힘겹게 해명을 하고 거기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대. 그날 이후로는 그 시간대를 항상 피했고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절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대. 한 번은 기회가 있어서 편집실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을 때였는데 귀신 본 얘기를 했대. 근데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래. 그래서 분명히 이거 뭔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방송국 분장실 괴담? 이쯤으로 치부할 줄 알고 그냥 좀 호기심에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되게 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형님은 더욱 궁금해진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1년쯤에 되게 친하게 지낸 편집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여성 편집자랑 싸워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갔었대.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봤대.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야근자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편집실에서 목을 매서 숨졌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다 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의 업무 같은 번역 작가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덧붙였대.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곳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K사는 매우 공적인 회사라서 더 이상의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했대. 근데 K사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원한을 품은 귀신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뭔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쉬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점점 형님께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고 밤 9시 출근이 밤새 근무 전에는 조금씩 취해서 출근하는 날들이 잦아졌다는 거야. 형님의 직업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기 전에 술 기운으로 버텨야 하는 것을 형님은 견디기가 힘들었대.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 자기가 요즘 귀신을 본다고 얘기하니까 한 두세 번 쉬는 날에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양미도 올리고 했었대. 그리고 연초를 앞두고 국제부 부서 기자들이 보직이 크게 바뀌었대. 그래서 새 국제부 팀장과 면담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얘기했대. 밤새 근무를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간대로 옮겨달라고. 근데 그 팀장이 아니 남자가 귀신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라면서
다른 사람을 뽑아서 메우겠습니다라고 말하더래. 뭐 형님 입장에서는 약속대로 2년을 넘게 버텼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만둬도 상관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번역 작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2013년 초쯤에 마지막 양심을 위해서 사표를 썼대. 이게 형님 성격상 밤샘 업무를 위해서 술에 취해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게 너무 힘들고 양심이 허락할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형님이 사직하는 날 회사에는 새 여성 번역 작가가 출근해 있었대. 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회사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뭐 연락한 적도 없고 뭐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연하게도 사표를 낸 다음날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밤열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대. 거의 이모들 뿐이라서 자기랑 남자 사촌들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대. 그날 사촌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향을 지키다가 잠깐 회사 꿈을 꾸었는데 서버실에 의자를 꺼내와서 편집실에서 본 단발머리 여자의 목에 매인 끈을 푸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건 형님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나도 생각해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안타깝더라고. 이게 실화라는 거잖아. 실화지. 안타깝다. 근데 추후에 들었는데 형님이 떠나고 나서 그 부서에서 큰 소동이 하나 있었대.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형님이 그때 오히려 회사에 남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는 시기를 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액땜한 게 아닌가.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겠다. 그 이후에 뭐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 오늘 얘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메이제이 잠들었어. 메이제이가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저기서 자고 있네. 내가 그래서 늘 무시를 받나 봐. 아직 무시하고 자는 거구나. 아예 오늘은 그냥 자네. 뭐 데리고 갈 것도 없는 거지. 짠 한번 합시다. 우리 둘이 짠 한잔 하자. 또 지리산 짠. 막걸리 또 지린다. 야, 왜 안 꼈어? 어? 야, 80이 어디 갔어? 80이? 응, 80 여기 있잖아. 어디? 야, 난 네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깬 거야. 너 혼자 계속 떠들고 있었어. 어?